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은 최근 몇 달간 이란 전쟁의 핵심 질문 중 하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동안 해협을 통과하는 화물에 대해 20% 보호비를 제한했다가 곧바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승인 권한과 통행료 징수 권리를 주장하며 영구적인 역할을 요구해왔습니다. 사무총장은 호르무즈 해협 및 그 주변에서 국제 항해권과 항해의 자유가 완전히 회복돼야 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항해권과 항해의 자유 행사는 국제법에 따라 모든 당사자들이 존중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논쟁은 그 지리적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해협의 가장 좁은 곳은 약 21마일입니다. 고민된 선박 항로는 이란과 오만의 영해를 통과하며 그 사이에는 국제 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해협이 두 개의 더 큰 바다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은 국제해양법상 통과 통항권이라는 보호받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과 오만은 자국 영해에서 항해와 안전을 규제할 수 있지만 통과를 중단하거나 다른 국가의 선박을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사무총장의 입장은 일관되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박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국제해사기구도 어떤 당사자에 의한 통행료 부과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같은 법률에 따라 국가는 선박 통과만으로 요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국제법은 항구나 예인선 사용과 같이 선박에 제공되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허용하지만 강제 통행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테헤란은 자신들이 보안을 제공하고 선박 통항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란은 선호하지 않는 항로를 따르는 선박을 위협하거나 공격했습니다. 이란은 우호적인 국가들은 접근을 허용할 수 있지만 이란의 적과 연관된 선박들은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중립적인 통항 관리가 아닙니다. 이란은 해협의 오만 쪽에도 그 시스템을 강요하려 하지만 그곳 선박들은 테헤란의 서비스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말라카 해협은 연안 국가들이 주요 해상로를 정치적 지렛대로 삼지 않고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말라카 해협 역시 전적으로 영해를 통과합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해상 운송로 중 하나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나라가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대신 공동 메커니즘을 통해 해협을 관리합니다. 연안 국가는 항해 보조 장치, 안전, 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해운국 및 해양산업과 협력합니다. 다른 정부들도 이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자금이나 장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지원이 자발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란은 그 모델과는 다른 버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하는 데 있어 국제적인 인정과 자금을 원하지만 동시에 우호적인 선박에게는 혜택을 주고 적대적인 국가들에게는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권한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테헤란은 말라카 시스템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공동 통제나 동등한 접근권 없이도 국제협정의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터키 해협은 연안국이 특별 권한을 얻는 또 다른 예입니다. 터키는 1936년 몽트레 협약에 따라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상선의 통과를 허용하고 터키에게 군함에 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특정 서비스와 관련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터키의 권한은 복제조약을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협약은 요금, 전시 규정, 그리고 터키 통제의 한계를 정의합니다. 이란은 이제 군사적 압박을 이용해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합의는 테헤란에게 통항 관리와 특정 요금 징수에서 공식적인 역할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몽트레 협약과는 달리 이런 합의는 추가적인 혼란의 위협 속에서 협상될 것입니다. 이란은 압박을 이용해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자국의 정치적 이익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금을 부과하는 대신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점이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구도 해협이나 세계 다른 지역의 다른 해협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구도 그럴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브롤터 해협은 일반 규칙을 따릅니다. 그 해역은 해안에 접한 국가들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 선박들은 여전히 대서양과 지중해 사이를 통과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선박들은 항구에 입항하거나 서비스를 요청할 때 요금을 부과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해협을 통과하는 것만으로는 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 같은 인공 운하는 다릅니다. 그곳 통행료는 인프라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므로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트럼프의 제안은 잠시 동안 군사 보호를 의무적인 통과 요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 제안이 철회되면서 국제 해협은 통행료 없이 개방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미국의 입장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더 큰 통제를 공식화하려고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대한 장애물이 드러났습니다. 문서상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실제로 이를 이행하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선박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경고는 세계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재개방할 시간이 몇 달이 아니라 몇 주밖에 남지 않았으며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 경제 위기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수장은 이번 혼란이 이미 석유, 천연가스, 비료, 그리고 기타 필수 물품 운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부유한 경제권은 그 압박을 잠시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와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동부 지중해 천연가스 전문가 지나 코엔 씨를 모셨습니다. 오늘 저녁 i24 뉴스 잉글리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IEA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할 시간이 몇 달이 아니라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나라들이 가장 먼저 심각한 천연가스 부족을 겪고 실제로 중요한 곳은 어디인가요? 네, 가장 큰 부족 현상은 실제로 아시아에서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는 천연가스의 대부분, 아마도 80% 정도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얻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체 천연가스의 약 8%만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석유도 마찬가지로 해협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석유가 아시아로 갑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수에즈 동쪽, 호르무즈 동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호르무즈 서쪽에 있는 나라들보다 훨씬 더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요 문제는 전쟁이 지금 약 5개월 동안 계속되면서 석유 재고, 즉 비축분이 고갈되었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처음 시작된 2월 28일에는 막대한 양의 비축분이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비축분을 방출했는데 미국도 그 비축분을 방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비축분이 심각하게 고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엔 약 3억 1,900만 배럴의 석유 비축분만 남아 있습니다. 또한 비축분을 모두 소진할 수는 없습니다. 저장 시설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려면 약 1억 5천만 배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가용 비축분과 공급이 몇 주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그 이후에는 많은 나라들이 매우 심각하게 고통받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있나요? 당신도 동지중해에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그 지역이 걸프 지역의 가스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계 다른 모든 지역의 공급이 이 봉백을 메우기에는 너무 제한적인 건가요? 불행하게도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도 미래에는 동지중해가 석유가 아니라 일부 가스 공급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야 해요. 이미 몇 년 전에 추진되었고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다시 부활할 수도 있고 우회될 수도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는 IMEC라고 불려요. 이 프로젝트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스라엘을 유럽과 연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려면 사우디아라비아의 호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으면 이 노선은 우회해서 더 북쪽인 시리아와 터키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스라엘을 우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프로젝트 성사를 위해 강하게 싸우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동지중해가 더 중요해진 또 다른 이유는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인역가스를 모두 이집트에 팔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인구가 1억 1천만 명에 달하는 나라로 생산량은 줄었지만 가스 소비량은 전혀 줄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모든 가스와 앞으로 들어올 키프로스산 가스까지 모두 흡수하고 있죠. 그리고 이 가스는 이집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이 FNG라고 불리는 해상 액화 프로젝트 같은 소규모 사업을 했더라면 그 가스는 유럽이나 아시아로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집트 시장에만 의존할지 아니면 더 중요한 역할을 위해 다른 프로젝트를 할지 다시 고민 중입니다. 강력한 경고였고 이스라엘이 이 미래 구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흥미로웠습니다. 지나 코엔 씨, 잉글리시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